2026년 3월 우크라이나군은 요격 드론을 사용해 33,000대의 러시아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1년 동안도 아니고 전쟁 전체 기간도 아니며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숫자는 너무 커서 거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우크라이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진 드론이 몇 대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상 거의 없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터키산 바이락타르 TB2 몇 대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중급 군용 전술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일종의 열광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TB2는 러시아 침공 초기에 신속히 투입되어 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드론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혁명적일 수 있다고 찬사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드론이 비교적 쉽게 격추된다는 점을 빠르게 지적했으며 공개 데이터 등록소 오릭스는 전쟁 첫 해에 26대의 TB2가 파괴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국내 드론 산업이 사실상 없었고 약 12개 정도의 제조업체만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진지하게 기대받지 못하는 플랫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드론은 A1CM 프리아였는데 이 드론은 정찰용으로만 설계되어 무기로 전환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R18은 3파운드짜리 수류탄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45분 동안 고작 3마일밖에 날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노후된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공 역시 같은 시기에 S-300포대에 의존하고 있었고 전선 너머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소련 시절의 탄도미사일 몇 기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드론 산업은 그 시점까지 최소 15년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단거리 정찰 드론, 장거리 감시 모델, 심지어 채공 타격 드론까지 개발해왔습니다. 요약하면 우크라이나는 불리하게 시작했으나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4년 후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약 5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으며 이는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든 나토 회원국의 총 생산량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그 생산량을 70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전자전 환경 중 하나에서 실제 전투 상황 속에서 설계되고 개선되었으며 새롭게 구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성과 공학적 재능 그리고 존재의 위기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 모든 군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이우는 전쟁 전 약 10개의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브레이브원이라는 방위기술 허브의 지원을 받는 수백 개의 드론 생산업체의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본질적으로 최전방 부대가 인증된 제조업체로부터 드론, 센서, 로봇 플랫폼을 직접 주문하고 실시간 전장 피드백을 제공해 새로운 시제품 개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장입니다. 국가 드론군 프로그램은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전장에서 확인된 효과에 대해 제조업체와 부대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드론을 사용하는 군인들과 이를 제작하는 엔지니어들 사이에 긍정적인 피드백 순환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기체, 개선된 안테나, 전자전 대응 펌웨어를 불과 몇 주 만에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조달 속도뿐 아니라 현재 서방의 어떤 획득 절차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3단계 드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3가지 뚜렷한 시스템 범주로 각각이 다른 전장 역할을 수행하며 각 범주마다 2026년에 그 범주가 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우크라이나가 타입1로 분류하는 것은 근접전투, 정찰, 심지어 공중 요격을 위해 제작된 단거리 FPV 및 쿼드콥터 드론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시스템은 슈라이크 FPV로 탄소섬유 쿼드콥터이며 5파운드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시속 75단어마일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거나 수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요격기 변형 모델은 수백 피트까지 상승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며 오를란10이나 짤라 같은 러시아 감시 드론을 물리적으로 들이받아 격추합니다. 이런 드론의 단가가 $500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오를란10 정찰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500 쿼드콥터로 이 드론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이카 스카우트와 같은 최신 드론 변형 모델들은 기본적인 자율표적 잠금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강력한 전자교란 속에서도 지정된 표적을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은 슈라이크와 같은 다른 드론 모델에도 전파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동 기반 군사 시스템 개발에 기초를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시스템이 전선과 제조업체 전반에 걸쳐 확산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전선에서의 필요성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은 러시아의 제모가 충돌 전에 조종 신호를 끊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이 형은 우크라이나가 저렴한 FPV 공격 드론과 본격적인 군용 정찰 항공기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카이톤의 레이버드가 장악하고 있으며 레이버드는 전쟁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레이버드는 약 10피트의 날개 길이, 대략 50파운드의 최대 이륙 중량, 그리고 28시간에 가까운 채공 시간을 자랑합니다. 임무 반경은 1600마일에 달해 필요하다면 러시아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드의 데이터 링크는 200km를 넘어서까지 연결되며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견고함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레이버드 플랫폼은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 다리, 보급선, 강 건널목에 대한 포격 유도에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비싼 무인 플랫폼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카이톤은 또한 영국의 프리베일 파트너스와 협력하여 스카이톤 프리베일 솔루션즈를 설립했습니다. 레이버드는 이미 영국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워치키퍼 감시 드론을 대체할 잠재적인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타입 3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프로그램이 가장 극적인 도약을 이룬 부분으로 전략적 장거리 타격 시스템으로 진입한 단계입니다. 2단계의 대표 모델은 국내 기업 파이어포인트가 개발한 FP5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는 순항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플라밍고는 발사 시 고체 연료 부스터를 사용하고 지속 비행을 위해 소형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으며 약 1톤의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 지점에서 약 1909잭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러시아 영토의 거의 모든 중요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플라밍고의 유도 시스템은 위성 항법, 관성 시스템, 지형 추종 비행 프로파일을 결합하여 레이더 탐지를 피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무기는 서방의 유사 시스템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의 유럽 생산 네트워크 확장의 일환으로 덴마크에서도 제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이미 실전 테스트를 거쳤으며 성공적으로 배치된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FP5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900마일 떨어진 주요 군사 시설을 향해 발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전쟁 방식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1일 전투 사상자의 70, 80%가 이제 포병이나 전차, 공습이 아니라 드론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내내 하루 평균 약 1,300명의 러시아 전투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드론만으로도 매일 1,000명 이상의 러시아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그 숫자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는 매일 1,000명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며 이 모든 것이 중고차보다 저렴한 무인 시스템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입 1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전선의 현실입니다. 슈라이크와 그 동시대 무인기들은 사실상 전장에서의 노출된 이동을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량 행렬, 모든 보급 수송대는 이제 저렴한 쿼드콥터의 지속적인 공중 감시하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쿼드콥터들은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움직임이 포착되면 FPV 드론이 몇 분 만에 공중에 떠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전선 전투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술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밤에 이동하고 차량에는 안티드론 케이지와 그물이 설치되며 보급작전은 전파 방해가 없는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드론 때문에 최전선이 너무 위험해져서 병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적의 사격이 아니라 머리 위를 나는 적의 눈, 즉 드론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보병이 다소 쓸모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4년간의 진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약 400마일 떨어진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사거리는 1000마일을 훨씬 넘고 FP5 플라밍고는 이론적으로 거의 200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핵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현대 역사상 어느 군대가 이룬 것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극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상징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구축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여준 작전, 2025년 6월 1일에 일어난 스파이더웹 작전입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6월 1일은 러시아의 군용 수송 항공의 날로 러시아 공군의 기념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날을 선택해 군사 능력을 과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계획된 치밀한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117대의 FPV 드론을 러시아 영토로 밀반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 트럭의 지붕 아래 숨겨진 칸 안에 조립식 주택 모듈처럼 보이는 것들을 실은 채로 말이죠. 민간 트럭 운전사들은 운반물도 모른 채 일반 화물 운송 경로를 따라 러시아 공군기지 5곳 근처에 미리 정해진 위치로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시베리아 깊숙한 곳, 이르쿠츠크의 벨라야, 북극권 무르만스크 근처의 올레냐, 모스크바 도심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랴잔 근처의 야길리보, 모스크바 북동쪽의 이바노-보세베르니,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우크라인카가 그곳입니다. 정해진 시각에 이동식 주택의 지붕이 5개의 시간대에 걸쳐 동시에 원격으로 열렸고 모든 드론이 주기장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제인스 정보 및 기타 오픈소스 정보 OSINT 기관이 분석한 위성사진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41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여기에는 2대의 95MS와 2대의 22M3 전략 폭격기, 그리고 희귀한 A-50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주요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기에 약 3분의 1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총 7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치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에 비해 극히 적은 비용에 드론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75분간 이번 공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라우다를 포함한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에 대한 공격이 러시아가 자체 교리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정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체 전력이 분산되고 일부는 은폐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우크라이나 도시를 타격해온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에 있어 모스크바의 작전상 큰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하위급 전술 드론, 근거리 교전을 위해 설계된 FPV 드론이었으며 단 하루 만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웹은 단순히 원거리 전력 투사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비대칭 전쟁의 최고 수준을 정의하는 것은 정보, 물류, 타이밍, 그리고 소형화된 정밀함의 융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베리아를 공격하는데 장거리 폭격기 대신 엔지니어, 인내심,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수백 대의 드론만 필요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석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거두는 놀라운 승리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전쟁 주요 사건을 매일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면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것의 영향은 동유럽을 훨씬 넘어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어 이는 세계 지정학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2026년 4월 말 포괄적인 방공체계의 일환으로 유격 드론 시스템을 현재 중동 국가들과 걸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이란은 수년간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드론 무기고 중 하나를 유지해왔으며 샤헤데드 136 배회탄과 카르세프 카미카제 드론을 사용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역 내 미군 자산을 위협해왔습니다. 2024년 4월, 이란은 단 하룻밤 사이에 3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포화 공격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은 대부분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공격은 텔아비브와 워싱턴의 방위 계획자들에게 점점 더 우려스러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충분한 수의 저렴한 드론을 가진 결연한 적이라면 가장 정교한 통합 방공망조차 한계에 가까울 정도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직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패트리엇 포대, 아이리스-T, 나삼스 등 서방 지원 장비를 사용하며 이들은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큰 위협에 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작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렴하고 소모 가능하며 적응력 있는 요격 드론들입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중동 분석가들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자국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묻고 있습니다.
이란의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와 다릅니다. 하지만 이란의 방위 산업 기반은 상당하며 점점 더 자국화되고 있고 샤이드 238Z 추진형 변형과 2025년 말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샤이드 161 스텔스 드론과 같은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대규모 요격 드론 능력을 개발하거나 우크라이나의 FPV 포화 전술을 자국의 방어 드론 교리에 적용한다면 이스라엘과의 재충돌로 이란 분쟁은 더 복잡해져 우크라이나에서 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량 생산될 경우 이란이 구상하는 FPV 드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과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인 확산 위험입니다. 이 기술 자체는 본질적으로 기밀이 아니며 1달러짜리 FPV 요격기에 적용된 원리도 국가 기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필사적으로 4년에 걸쳐 이룬 혁신을 다른 주체들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흡수하고 적응하며 복제할 수 있습니다. 중동과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격 기술을 앞다투어 구매하는 이유는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이야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자국의 전문 지식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례 없는 합작 투자와 공동 생산 협정을 통해 유럽 방위 산업 기반의 일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독일의 퀀텀 시스템즈와 우크라이나의 프론트라인 로보틱스가 퀀텀 프론트라인 인더스트리스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드론 제조 합작 투자로 미넨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2026년 말까지 연간 1만 대 의린자 드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발표된 독일 정부의 Build with Ukraine 이니셔티브는 독일과 우크라이나 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제조 지원에 약 20억 유로를 배정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2026년 2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함께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기업 우크라스펙 시스템즈가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샤크 정찰 드론과 옥토퍼스 요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카이톤 프리베일 솔루션즈는 영국 육군이 자국 무인 항공기의 직접적인 대체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레이버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파이어 포인트가 FP5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드론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르웨이와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탈리아 정부에도 유사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2026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유럽 방위기금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7개의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가 총 10억 7천만 유로의 EU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이 프로그램 우선순위의 기반으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최소 4개의 별도 사업이 배회용 탄약과 저비용 드론의 대량 생산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관들이 처음으로 유럽 방위기금 프로젝트에 하청업체 및 제3자 수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U의 유럽 방위 산업 프로그램은 또한 핵심 역량 확대를 위해 15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드론 대응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이 중 2억 6천만 유로는 우크라이나 지원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기반에 특별히 배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는 또한 EU의 세이프 프로그램 하에 2억 유로 규모의 공동 제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인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나토가 4년간의 최전선 전투에서 만들어진 실전 검증된 드론 기술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브레이브원 허브는 2023년 11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억 500만 달러 이상으로 방위기술 기업에 대한 공개 투자 금액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기반이 유럽의 미래 안보의 한 축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드론 자율성, 전자전, 전장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인 방위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나토의 모든 군대가 도입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최첨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더 넓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군사력은 산업적 대량 생산과 동의어였습니다. 가장 많은 전차를 만들고 가장 많은 전투기를 띄우며 가장 높은 포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대체로 승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2022년에 드론 산업이 전혀 없던 나라가 4년 만에 전장에서 어떤 무기 체계보다도
하루에 더 많은 적군을 사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그리고 기존 방위 산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빠른 반복 개발 주기로 해낼 수 있습니다. 21세기 드론 전쟁을 완벽하게 익힌 쪽은 단순히 전술적 우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훨씬 넘어서는 전략적 우위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드론의 우위는 곧 경제적 우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비용을 부과하면서도 자국의 지출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가 감당하며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계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정보 우위, 즉 대규모 지속적인 공중 감시는 어떤 병력 집결지, 물류 거점, 지휘 소도 탐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적 우위, 즉 매년 수백만 개의 소모성 정밀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값비싸고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에 의존하는 어떤 적보다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우위, 즉 드론 기술이 수출, 공동 생산 또는 기술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는 표준이 되는 국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동맹국들의 교리와 의존성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그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만든 것은 실제이며 전장에서 입증돼 이미 세계 최대 군사동맹의 산업 기반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격추된 33,000대의 드론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미래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한 예고편이며 20세기의 해법이 21세기에도 통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모든 군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드론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체계적으로 그들을 제거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모든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